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왔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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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민감한 얘기할 겁니다. 세금 얘기. 특히 소득세. 뭐 유리지갑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냥 투명하게 다 떼어 나가는 건데 이 체계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오늘 띄운 거잖아요. 새 정부가. 네. 이 소득세 이제 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개인 단위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제가 번 5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총각일 때도 5천만 원을 벌고 만약에 결혼했을 때도 5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 네. 사실 총각이었을 때 5천만 원을 쓸 때 그 소비랑 결혼해서 이제 뭐 아이도 낳고 했을 때 똑같은 5천만 원이면 소비가 좀 다를 수 그럼요. 있거든요. 들어가는 돈도 더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득세 체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하자, 가구 단위로 하자라는 이제 개편의 방향이 나오는 건 바로 이러한 좀 맥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단위에서 이제 그 가족의 영향을 좀 넣어서 좀 다르게 이제 소득세를 매겨보자.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되면 좀 씀씀이가 커지니 조금 더 이제 세금 체계를 달리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메리트를 줘보자. 좀 이런 맥락에서 지금 개편 논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를테면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술을 먹을 때 네. 가장 돈을 많이 버시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를테면 기업의 임원 이런 분께 돈 많이 버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여러분들은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죠. 누구는 집에 애가 하나 있죠. 저는 집에 둘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헛벌이기 때문에 맞벌이도 아니고 헛벌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의 4분의 1 해야 내 연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더 부자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서영민 기자가 주로 그런 주장하지 않나요? 삼 자녀를 두고 계시는 아이가 예, 셋이다 보니까. 그 말씀은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애가 셋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외벌이이기 때문에. 예.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욱이 말씀대로 운을 띄운 거죠. 운을. 그러니까 이제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운을 띄운 거고 우리 강나루 기자 말처럼 지금의 소득세는 다 개인 단위 부과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가구 단위 부과로 한번 바꿔보자. 뭐 어느 쪽이 맞건 그러건 간에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바꾸는 거는 아파트로 치면 거의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대공사입니다. 문을 하나 바꾸고 창문 하나 바꾸고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하고요. 보통 매년 8월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하고 이제 9월 정기국회에 넘겨서 거기서 통과되면 세제가 매년 한 번씩 바뀌는 건데 벌써 6월이기 때문에 8월 세제 개편안에 이게 담긴다는 건 제가 볼 땐 뭐 100% 불가능하고요. 뭐 빠르면 이제 내년 8월 정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순수한 세금이 아니라 세금의 이제 저출산, 가족 친화, 출산 장려라는 개념을 담고자 하니까 그렇죠. 이제 가족 수가 많은 가구가 좀 더 세금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뜯어 고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고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가구 단위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따라가자라는 논리가 적어도 한번 설득력은 가질 수 있는 대목은 되는 거죠. 이상 KBS 기획재정부 담당 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본인들의 가구 구성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도도 이거 이렇게 가구 단위로 한다고 해서 아이 많은 가구에 무조건 유리하게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 기준을 보면 1억 5천, 8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아니면 8천만 원 이하, 1억 5천 이상 그리고 그 뒤에 3억 이상 이렇게 되면 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엄청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20%에서 30%, 40%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세율 구간을 그대로 두고 가족 확산만 한다. 그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연봉이 1억 5천이 넘을 수도 있어요. 합산했을 때. 네, 합산해서. 그렇게 높아지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족 합산한다는 자체가 어떤
그 더 다가족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유리하게 설계해 줄 것이다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정책의 의지, 국가의 목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5611 쓰시는 분께서 이미 소득세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인적공제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게 있습니다만 뭐 1인당 몇십만 원 정도의 네네. 세액공제 이렇다 보니까 미미하죠. 네, 사실 체감하기에는 좀 약하죠. 그런데 아예 이거는 네. 구조적으로 이제 개편을 아예 하자는 거거든요. 인적 공제로 해서 아이 하나당 첫째가 40만 원인가요? 뭐 50만 원, 4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둘째, 셋째 나면 이제 인적 공제를 조금 더 늘려주는 식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제를 해주는 것보다 아예 이제 뭐 맞벌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이 5천만 원, 여성이 1억 원 이렇게 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원래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걷고 또 1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각자 이렇게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5천만 원과 1억 원을 합해서 1억 5천만 원이라고 치면 부부가 둘이니까 그걸 둘로 나누면 7,500만 원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이니까 그럼 7,500만 원에 대한 과세 구간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개인 단위로 매기는 것보다 합쳐서 매겼을 땐 더 적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공제를 넘어서 좀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네. 이해가 될 텐데 아마 보고 꼭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장 이쪽 분야의 일종의 표준 모델이 프랑스시니까요. 보통 n분 n승 방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득세는 누진세죠. 그렇게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네. 이게 무슨 이렇게 쭉 삼각형 그처럼 쭉 균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툭툭툭 올라가는 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이 8개인데 그중에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5천만 원부터 8,800만 원 이하까지는 15%의 세율이 부과되고요. 8,800만 원을 넘으면 24%가 부과되고 또 1억 5천을 넘으면 35%가 부과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연봉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제가 아내가 있고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가족이 3명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연봉 1억을 너희 셋이 나눴으니 1억을 3으로 나눕니다. 네. 자, 그럼 3,300만 원이 되죠. 자, 그럼 과표 구간에서 아래로 훅 내려오기 때문에 세율이 확 싸집니다. 그러면 세율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다시 가족이 셋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시 3을 곱합니다. 그럼 3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억 자체가 높은 세율을 부과받는 것보다 한번 나누어서 낮은 세율을 부과받았다가 그 세액에다가 다시 3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 비교해 보면은 식구수가 많을수록 확 깎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프랑스고요. 프랑스도 가족 친화,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한 5, 60년 전에 이걸 도입을 했고 이게 그래서 많은 출산 장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촉진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정기획위원회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검토해보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세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어디선가는 또 모아야 하는데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 구간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8,800만 원 이하, 뭐 1억 5천 이상, 3억 이상 뭐 이렇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요 세율 구간을 잘 조정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손을 안 대면 세율이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세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득세를 계속해서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만큼 월급은 오릅니다. 호봉만큼 오르고요. 매년 지날 때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죠. 물가만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최저임금이 오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오르는데 세율은 그대로다. 그러면 점점 더 숫자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물가만큼이니까 별로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세라는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구조는 증세를 지속적으로 매년 아주 조금씩 하고 있는 구조.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율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소득세가 세금이 좀 헐거워질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점도 있다.
근데 대선 전에서도 그 민주당에서 발의됐던 법안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그렇고 뭔가 근로소득이 이렇게 자연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부 여당에서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표에 도움이 되니까요. 당연히 뭐 근로소득세를 조금씩 높인다고 하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근로소득세가 그러니까 과표 구간을 가만히 둬도 물가 상승 때문에 조금씩 월급이 오르니까 그 세금이 늘어난다는 서영민 기자 말은 맞아요. 100%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소득세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세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전체 세수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관리 재정 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내고 받는 거 빼고요. 순수하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쓰는 요것만 보면은 지금 거의 매년 100조 원씩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00조 원씩 세금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2020년부터 지금 6년째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누적 적자만 600조인데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찾아서 세금 기반을 넓히든지 이게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가족 친화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건드리면 이건 깎는 쪽이거든요. 그럼 완전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족 친화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면 그거만큼 더하기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세원을 찾지 않으면 이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이게 거대한 일이죠. 소득세 세율 혹은 과세표준 구간 하나 바꾸는 데만 해도 여야가 엄청나게 싸우는데 소득세 체계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신용카드 세액공제 없애는 것도 사실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줬다 뺏는 거. 사실상 정책 취지를 달성했어요. 그게 한 이유가 사람들이 현금 쓰지 말고 소득을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를 해야 소득 파악이 잘 되고 그렇죠. 과세 누진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한 번 준 건 못 빼서요. 이게 이것도 못 건드리는데 이걸 통으로 다 고친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거 정부 당시에 저걸 고치려고 하다가 난리가 한번 났었죠. 맞아요. 월급쟁이들만 봉이냐라고 했었는데 근데 방금 김준범 기자가 한 말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해진 돈을 쓰는데 걷는 돈이 적어지면 점점점 빵꾸가 나니 결국 메꿔야 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출산 정책 혹은 다자녀 가구 장려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 규모 그대로 가고 세금 걷는 규모가 그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점점 쪼그라들 겁니다. 점점 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인구가 쪼그라들고 그래서 한 100년이 지나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예요. 왜? 인구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그렇죠. 적어져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구 증가 정책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조금 는다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늘면 경제가 조금 덜 하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아이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서 출산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점점 더 지탱 가능한 규모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이게 꼭 윗돌 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뭐 이런 정책이 아니다. 경제는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은 진통이 엄청 크겠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맞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는 또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는 있을 것인가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나타날 결론이긴 하겠습니다만. 가족 친화나 자녀 수, 그러니까 출산율 제고를 평가 지표로 삼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죠. 당연히 가족을 많이 낳을수록,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면 출산율을 단 0.1이라도 올리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상당한 그 출산율 제고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출산율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특히 젊은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자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왜 바뀌는지를 물어보면은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는 게 주요 답변 항목에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조금 주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세금 자체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당연히
아하. 이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뭐 물론 미래는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근데 저도 동의하고, 다만 깎아주는 만큼 어디서 채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빵꾸 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가 없이 깎아주자는 논의가 나오면 이거는 약간 자해적 논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예민할 수가 있는 게 수년 전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누군가 그런 제안을 띄웠던 적이 있죠. 싱글세, 독신세,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난리가 났었죠. 없던 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에게 더 걷자는 거는 아닙니다만 네.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싱글로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좀 깎아주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비혼 미혼인 분들에게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네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라 경제는 또 상대적인 거다 이미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 같은 소득이라면은 같은 소득을 버는 1인 가구와 같은 소득을 버는 4인 가구를 비교하면 OECD가 최근에 그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네.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만큼을 버는 4인 가구와 평균 소득만큼을 버는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은 4인 가구는 버는 돈의 13%만 세금으로 내고 있고요. 1인 가구, 독신 가구는 24% 거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뭐 각종 공제, 뭐 자녀 공제, 인적 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출산하면은 각종 장려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내고 받는 거고요. 1인 가구는 내고 못 받는 거니까 다 더하기 빼기 하면 이미 1인 가구의 그 조세 부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구 단위로 소득세를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바꾸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자, 그게 과연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인 것이냐, 그리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그래서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싱글인 분들이 독신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결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심리적인 장벽을 좀 낮춰준다면 좋겠으나 그게 또 본인의 개개인적인 상황이 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이제 800가구 넘었다고 하는데 또 대부분은 800만. 네. 800가구만 됐으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 넘었다고 하는데 또 대부분은 중장년, 예. 노년 가구일 테고 그래서 이 전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전 사실은 이게 그 오늘의 주제는 저는 국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국가의 의지. 네, 근데 이게 전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이냐 계량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은 다 해보는 것이다. 근데 사실 다자녀 가구를 그 운영, 경영 아니면 그 꾸려 나간다는 건 사실은 상당한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전 사실 얼마 전에 아기가 하나 더 태어나면서 이사를 했어요. 자가에 살다가 좁아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은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인 집이에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5명이잖아요. 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여름에 작은 집에서 살 때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10만 원 이상 안 나왔거든요. 전기요금이. 근데 여기는 여름에 살짝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30만 원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벌써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도 있고 아기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5명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누진 구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살면요 누진 구간을 쉽게 넘어갑니다. 최고 구간을 바로 뚫어요. 그렇게 되면 요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의 가장은 아니면 경영하는 꾸려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전기 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지? 사람이 많아서 많이 낸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애를 많이 낳아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에 더 이익을 주는데 전기요금은 남들을 2배, 3배를 내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담을 낮춰줘야 아이를 더 낳는 것에 대한 장벽이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가의 선택입니다. 이건 이제 다자녀 아빠로서가 아니라 기자로서.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뭐 세자녀 아빠니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래 세대에 또 세금을 낼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는 가정이기도 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있는 뻥튀기 가게 아저씨도 애 셋 데려가면은 뻥튀기 한 봉지 더 주시거든요. 아니, 하물며 세금은 그죠 지출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바뀌긴 하긴 제가 하는데. 보기에는 사실 이 원탁에도 예. 그 1인 가구와 무자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 분이 이 원탁에 있으면은 그 입장을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서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도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고려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대로라면 정말 사회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우려 때문에 이제 다 동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7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키울 때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러면 이 사회에 제가 짊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될 텐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그런 우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그 가용 가능한 수단은 최대한 좀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요거는 뭐 몇 달 만에 혹은 1, 2년 안에 되기는 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 소득세 체계 개편안 또 앞으로 원탁의 기자들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면, 네. 그러니까 김준범 기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가구에는 소득세를 깎아줄 필요가 있냐 없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건드릴 필요가 있냐라는 식으로 논의를 하면 대부분 세금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옵니다. 네. 반도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냐 없냐, 있죠. 해외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장이 되게 불공평한데 우리나라 국장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맞냐 안 맞냐? 세금을 안 걷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건드린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다 깎아주는 게 맞아요. 하나하나를 보면. 근데 이게 부분과 전체의 모순인데, 자 그렇게 다 깎아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깎아준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된 논의를 서로 계속 하는 거라. 뭐 저희끼리 해도 돼요. 저희는 기자니까. 근데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이상 KBS 기획재정부 담당 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최병수님이 애가 넷인데요. 애들 앞으로 통장 만들어 주려고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장당 1,000원씩 4,000원이 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참고로 이건 이제 TMI는 아니 정보 하나 드리자면 정부24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가서 하시면 돈을 내야 하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거의 뭐 요즘 못 떼는 서류 없이 다 거기서 뗄 수 있습니다. 김이슬님이 김준범 기자님하고 서영민 기자님 토론할 때가 제일 재밌다고. 잠시 후에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